독도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는 리앙크루락스. 그러면서 리앙크루락스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그 밑에 이렇게 이제 국기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리앙크루락스는 한국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은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에 우리 제주 해녀들이 해방 이후에 가서 어로 활동을 했는데 이 독도라는 이 영유권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분쟁이 됐던 게 해방 이후입니다. 네, 잘 알다시피 일본이 런류쟁 시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했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일본의 영토가 어디까지냐라고 그 국제조약에서 서명을 할 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말하면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독도에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이 우리 주제가 독도 제주해녀 출항해녀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우리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들어갔지만 이 제주 해녀의 문화, 제주 해녀의 어업을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그리고 해녀유산과에서 우리 독도 해녀뿐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해녀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의 자리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제 독도에 대한 주제는 하지만 조금 비껴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해녀 연구를 하면서 20대 해녀를 알게 되고 지금 한 60대 제가 돼서 해녀에 대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회장님, 또 어촌 대장님, 또 해녀분들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해녀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해녀들이 명예를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2016년 유네스코 등재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업유산에 등재가 됐고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제주도 도지사님이 독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독도를 직접 보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돌섬에 해녀들이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하시고 해녀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해녀 관련 MOU를 맺었고요. 그 MOU를 맺는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독도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일일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과정에서 지금 경상북도나 전국 해녀협회가 만들어졌지만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해녀라는 그 제주도가 주로 거의 다 제주도 사람이지만 해녀 문화를 해양 문화를 다시 보자라는 좀 제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또 해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아니면은 행정을 그리고 홍보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주도밖에 없었던 이 해녀 문화, 이 해녀분들이 1909년에 잘 알다시피 울산 지역에서 울산 지역 사람들과 유혈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할 수 없이 1911년에 어업법을 만들면서 그 마을 공동어장이라고 하죠. 그 마을 공동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방 이후에는 경상북도하고 제주도 해녀들이 그러니까 어장 관계로 인해서 그 경상북도에서 입어 관행권 소멸 확인 신청서를 대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들이 패소가 되면서 제주도 해녀가 원전 물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 시기에 걸쳐서 제주 해녀들이 육지 사람들로 바라봤을 때는 제주도 해녀들이 왜 우리 어장에 와서 어업을 하느냐,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을 보면은 어장을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육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을 어장에 너희들이 와서 왜 어로 활동을 하느냐. 배척의 대상이고 그리고 어찌 말하면은 그 침략의 대상자였죠. 그런 뼈아픈 그 역사가 제주 해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명예 회복이 제주도 해녀들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제주 해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주 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흑산도, 울릉도, 뭐 거제도 그런 아가씨들 보고 그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주도 여성에 대해서만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는데 그게 일제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제주도 해녀들이 어장을 찾아서 간 게 아니고 어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하고 어장 소송이 있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해녀를 32,000명을 보낸다. 제주도에서는 22,000명. 각 지역에 있는 해녀들을 만들어서 그 해녀들을 마을 어장에 이식을 시킨다. 이런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2만 명 이상의 해녀들이 동원될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이 해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어장에 찾아오는 이 해녀, 제주도 말로 하면 어장을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은 이제 수면 밑에 가라앉아서 보이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서 해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해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 해녀들의 명예 회복, 이 인권에 대한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해녀의 인권 회복, 명예 회복 이것을 우선에 두고 그 전국 해녀협회를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그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독도 가보셨죠? 네. 네, 우리 해녀분들은 가보시고 안 가보신 분들은 독도가 이런 곳입니다. 화산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섬입니다. 물도 없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녀들이 들어가서 물이 나는 곳을 발견을 하고 물이 나는 곳을 정비를 하면서 물이 있으면서 우리 해녀들이 5, 60명 정도 요 화산섬에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는 큰 섬 2개하고 이렇게 짜잔한 바위 같은 섬이 89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독도는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위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도, 서도에 있으니까 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해녀와 관련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바위, 그리고 진해바위, 미역바위, 감치바위 이렇게 해서 그 해녀업이 있었던 그런 이제 역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해녀들이 이제 독도에 가서 어로 활동을 했다는 그 기록이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독도는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일본 영토였고요. 그리고 일본 어민이 여기서 어업권을 불화받아가지고 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가진 일본 어민이 제주도 어민을 불러들어서 어업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1941년이고요. 예, 40년도부터 제주도 해녀가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저고리 치마, 저고리 치마 입고 기모노 입은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울릉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제주도 해녀가 한 11명 정도 가서 이제 어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독도가 알다시피 그 북쪽에서 오는 한류하고 밑에서 오는 난류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류, 그러니까 위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차가운 곳이에요. 4월, 5월 경에도 수온이 한 13도에서 1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스노우 쿨링을 할 때는 20도에서 23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5도, 16도 이런 곳에서 제주 해녀들이 장시간 미역을 땄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서 들어가서 어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해녀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성게 채취도 하고 미역 채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 해녀님들은 고무법은 1970년대에 도입이 돼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 당시에 해녀님들은 그냥 혹격, 광목으로 된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 1940년부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방 이후에 독도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도를 지킨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3명의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울릉도 남성들이 독도에 가서 어로 활동, 독도에 가서 독도를 지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54년 4월부터 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독도를 지켰다라는 명목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현충원에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활동을 제주 해녀들 쪽에서 보면은 이분들은 명예롭게 독도를 지키면서 군사적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주 해녀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게 굉장히 큰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물들이 협재 비석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독도 어장이 화산섬이면서도 이곳은 미역 어장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미역 어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방계 미역이다 보니까 지금 미역을 생산하지 않고 미역 질이 나빠요. 조선시대 때도 미역을 채취해도 뭐 함경도 뭐 삼척 지역에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으로 쳐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울릉도는 한류가 내려와서 이 차가운 지역에 있다 보니 이 울릉도, 이 독도 미역은 굉장히 미역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미역이 이런 의식,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영양을 보충하고 보양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에 말하면 소고기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치가 상당히 높았고 이 미역 어장은 전부 다 사유화되어 있거나 마을의 공동 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 해녀인데 나 미역 채취를 하러 가야지 하면서 울산 어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유가 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는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시던 어장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곳에 주인이 없는 어장으로 제주도 해녀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어장이다 보니까 워낙 이 독도가 미역 어장이다 보니까 동해안에서 어민들이 수십 명이 배를 끌고 독도에 들어갔죠. 근데 그러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때 1948년 6월달에 미역철인데 미군 폭격기가 독도에서 폭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울진, 죽변 이 지역의 어민들이 이제 떼거지로 폭격을 당해서 몰살을 하죠. 미역을 따라가던 어민들이. 이게 이제 독도 폭격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도 어민 100여 명 그리고 미역 채취를 하는 18척의 어선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몇 명 정도 피해를 봤다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행방불명 14명 그리고 중경상 6명. 그래서 이제 제주 해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당시에 독도에 갔을 때는 여기저기 피바다가 돼서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리고 나무라든가 피바다가 되어 있는 피가 묻은 의료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폭격 사건을 받은 이후에 울릉도 사람들이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고 이 이후에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그 수비대를 만들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일본 순시선이 1953년부터 독도에 나타나서 표목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을 쫓아내고 한국 사람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서 어업을 할 수 없다고 무력으로 강요를 했었는데 이 53년 이경에 이미 제주도 해녀들이 협재에 있는 제주 해녀들이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시선들이 해녀들이 어업을 하고 있으면 미역을 팔아달라고 미역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해녀들이 어업을 하는 경우에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못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1953년부터 54년 독도 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을 하고 있을 때 일본 관용선,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침입한 이 횟수인데 54년부터 53년경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역철에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지금 보이는 독도 의용수비대 울릉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다시피 울릉도나 제주도나 독도는 화산섬이에요. 쌀이 나지 않아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그 사후에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이 사람이 저기 보시는 홍순칠이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한 300, 400되는 페이지 되는 의용수비대와 관련된 책자를 만들면서 이 독도 의용수비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독도 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그건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법 제정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1953년에 그 민병대령이
민병대령 발표가 되면서 이때 그 수산업법이 53년에 제정이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독도 마을어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허가제이거든요. 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만, 면허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3년간 우리가 일본 순시선이 오니 우리가 독도에 가서 어업을 하면서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울릉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53년에 민병대령 발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때부터 어로 활동을 독도에 주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격적으로 독도에 들어간 게 54년인데요. 이 54년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홍순칠 씨가 쓴 이 땅이 네 땅이냐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독도에는 이제 무진장의 미역이 있다. 미역은 지금의 이 소고기보다 쌀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미역이 있는데 이것을 버릴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제주에 건너가서 제주 해녀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적 어업을 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 당시 53년, 54년에 울릉도에 들어간 해녀들이 있었죠. 근데 그 해녀를 이용하고 모자라니까 이 해녀들하고 관계가 있었던 협재에 가서 해녀를 데려오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장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장 경영을 했었던 게 일본 기록에 나와 있죠. 일본 신문입니다. 근데 이 일본 신문에 보면은 이 땅이 네 땅이냐 홍수칠 대장이 수비대 대장이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기록이 일본 측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년에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서 일본 신문 기자가 독도에 상륙을 하는데 이때의 수비대 측의 기록을 보면 수비대에서는 쫓아냈다. 자기들이 쫓아냈다. 1차 퇴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 신문에 보면은 엄청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일본 기자를 태우고 독도에 상륙을 시키고 독도를 구경을 시켜주는 이야기가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측 기사에 보면 제주 해녀들이 28명, 어린이도 1명 있었다. 그리고 28명인데 이 중에 20명은 새롭게 다시 제주도에서 불러온 여성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독도에 가서 보면 소도에 물이 나오는 물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물골이라는 지역에 제주 해녀들이 벼랑을 등지고 이 몽돌해변 자갈밭에서 가마니를 깔고 밥을 해먹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런 게 쭉 쓰여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자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멀고 먼 제주도에서 제주도 여자가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곳에 와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놀랍다고 본인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쭉 일본 측 기자가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제주 여성이 강인하다. 정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논의는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의 생존권까지 무시당하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몰렸던 제주도의 어업 정책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의 삶 이런 게 전부 다 결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갈밭에서 가마니를 깔고 가마니를 덮고 생활을 제주도 해녀들이 했었습니다. 독도 우용수비대는 제주 해녀들을 3년간 고용을 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어로 활동을 한 미역을 팔고 수익을 얻어서 수익 창출을 했지만 결국은 이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1954년 12월 22일을 그러니까 우용수비대 대원들 중에서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독도를
지킨 거는 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개월이 1954년 봄부터 1954년 12월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울릉도에서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4.3 사건, 뭐 여수 순천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로 독도대첩 기념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본 순시선과 무력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제 순시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독도 위험수비대 해녀들을 고용해서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독도 위험수비대 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위험수비대 지원법을 보면 독도 위험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53년 4월 20일부터 56년 12월 30일까지 그래서 34명 위험수비대 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길지만 이 33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홍순칠 대장의 사모님도 이 의용대원 수비대 안에 포함되어 있고 후광에서 뭐 뗏목배로 음식을 나눴던 사람들도 부식물을 나눴던 사람들도 위험수비대 33인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11월 22일 되면 현충원에서 이분들의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시기에 제주 해녀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6년 7월 달에 협재에 독도에 가서 활동했었던 해녀들의 이름이 지금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저도 이제 처음에 한 10몇 년 전에 김순희 선생님이라고 김순희 아시죠? 김순희 선생님이 10몇 년 전에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독도 출어 부인이 아니고 울릉도 출어 부인이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출어 부인에 나와 있는 32명의 사람들을 반이서 만나보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은 울릉도에 갔지만 울릉도가 미역 어장이면서도 마을 사람 반대로 울릉도에서 어업 활동을 못했어요. 처음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독도에 갔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독도는 미역 어장이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짧은 기간에 많은 미역량을 생산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도에 갔었는데 독도 출어 부인 기념비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잘 모르니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이라는 뜻에서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라고 해서 1956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협재에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이 비석이야말로 보훈처에 독도 위험수비대와 똑같은 자격으로 독도 해녀가 독도를 수호했다. 이 증거물로서 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이고 이 비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석에 새겨진 이 해녀들을 찾아내서 이 해녀들의 한 분 한 분의 행적을 찾아내고 이분들의 사진하고 이분들을 모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인식은 안 했지만 이분들이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여성들이 가서 독도를 지켰다. 그리고 국가에서 독도 위험수비대만 신청을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육면에 협재리에서 이 가엾고 불쌍하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돈을 기부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애쓴 해녀들의 공덕비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가릿한 뜻을 우리는 육지에 있는 해녀들에게 그리고 고분처에게 그리고 울릉도에 알려서 독도 위험수배와 같은 똑같은 주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제주 해녀의 본고장은 제주도고 제주도 해녀들이 해녀 문화를 이식했지만 지금은 육지에 있는 해녀들은 제주도 해녀라는 인식보다는 육지 어장을 이용하는 그냥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그 인식의 변화를 우리 제주도에서 서둘러 가지고 전국 해녀협회가 만들어졌으니 이 60년대 제주도 정책에 의해서 수만 명이 나간 이 해녀들 그리고 육지에 살고 있는 해녀들을 하루빨리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해양 문화를 갖고 있는 어민으로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위상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 해양 문화 특히 이런 해녀 전국 해녀 협회는 저는 이제 표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도 해녀를 쓴 책이 있는데요. 이 해녀에 보면 이 52년, 53년경에 제주도 해녀들이 독도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독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위험수비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주 해녀들이 그 물이 나오는 물골에다가 2층 가옥을씩 만들어가지고 그 동굴 안에 살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벼랑에 의지해서 가마니를 깔고 덮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물골에 2층 침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도에 가보시면 3층짜리 아주 멋진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9년 사진인데요.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이후에 울릉도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대략 한 20년 이상 이 해녀들이 독도에서 집단적 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 53년, 52년부터 독도에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게 일단은 돈 벌러 들어갔지만 이 해녀들이 바다를 잘 알고 바닷속을 잘 알고 이 남성들이 먹을 식량, 마실 물 이런 거를 적극 도와주고 해녀들에 의해서 독도가 지켜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돈이 얘기하지만 제주도 해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무용수비대 30명, 제주도 해녀 아가씨 거의 20대 그러니까 출양 해녀들은 결혼한 여자보다 결혼 안 한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20대 초반의 아가씨들과 그리고 무용수비대 남성들과 어떤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울릉도에서는 많이 이제 돌고 돌았었거든요. 남성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도 해녀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였는데 제가 이제 독도 연구소에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한 선생님이 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제주도 해녀들은 낮에는 어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썸씽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문란한 생활을 제주 해녀들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제가 이제 어업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홍순칠이가 쓴 책을 보면 우리는 밤마다 저희 해녀들이 건너와서 우리 밤마다 뭐 놀고 술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주 해녀님들 계시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네, 해녀의 자존심, 해녀의 생활로서는 있을 수 없는데 해녀를 모르는 육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도에 갔다 온 해녀들, 비사관에 있는 해녀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녀들이 집단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가 집단으로 나왔지만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역철이 끝났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간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이 살아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부자 해녀를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이분이 미역철이 끝났는데 8월 달에 개별적으로 해녀 서너 명만 들어갔어요.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자 해녀님이 나는 이제 경비대장,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경비대장에게 말해서 독도에 갔어. 그래서 23살 때 한 달 살 걸로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선이 한 달 동안 오지 않거든요. 한 달 부식을 내려놓고 가버리면 다음 이제 경비선이 올 때까지, 부식선이 올 때까지는 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경비대장한테 불똥이 튕겼어요. 그래서 이 해녀는 지금도 경비대장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근데 제주도에 연락을 하니 제주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됐다. 지금 만나면 경비대장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경비대장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서 남성들이 바라본 이 동아일보 기사죠. 1956년 8월 25일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동아일보 기사가 독도에 가보니 경비대원 서너 명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곰들의 만들에 누워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그 옆에 젊은 아가씨들 3명이 또 앉아있어요. 이거 국도를 지켜야 될 독도에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56년에 들어간 장부자 해녀가 이 비밀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독도 위험소비대가 먼저 가서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었던 해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자, 위험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위험수비대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8개월간 독도에 주둔했다라고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기념사업회가 출범이 됐고 그리고 울릉도에 독도 위험수비대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3일장 광복장 추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도 위험수비대 다음에 그 최종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도의 그 마을어장의 어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독도에 살아야만이 마을 어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수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최종덕 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살기 시작하는데 이 최종덕 씨는 대한민국 독도에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평가를 학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들은 어업 노동자, 독도 위험수비대를 도와준 도우미, 그리고 천박한 여성 이렇게 이제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 해녀협회를 만들어도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언론 측, 특히 제주도 언론도 중요하지만 육지에 있는 언론들과 연계를 해서 제주 해녀들을 제주도 해녀가 어장을 개척해서 남이 어장에 가서 뺏고 어장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제국주의 정책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타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식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제주 해녀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언론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 순회 어촌계나 그리고 전국 순회를 돌아다니면서 제주 해녀를 바로 알리기, 교육, 홍보 이런 게 곁들여지지 않고서는 수면 밑에 제주 해녀에 대한,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독도 출양 해녀 기억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저희 해녀팀이 작년에 9차례에 걸쳐서 이 주제로 출양 해녀분들 인터뷰도 하고 울릉도 독도도 따라가고, 그리고 오키노시마 일본의 오키섬에 가서 거기에 제주 해녀들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취재를 갔다 왔는데 9차례에 걸친 저희의 그 취재 기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우선 저희 보도했던 개요, 취재랑 보도 개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방문해서 인터뷰 해녀분들 인터뷰했던 것과 취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오키노시마 오키섬에 갔던 취재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짧게 말씀드리면 독도 출양 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독도 출양 해녀분들의 그런 좀 기록 조사가 되어 있던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주도 내에서 제주 해녀분들이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초면도 아니었던 김수희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 관련 자료를 좀 얻을 수 없냐고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유선상으로 취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DB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울릉도랑 독도 답사도 이제 해녀 분들과 같이 다녀왔고, 그리고 울릉도 바다와 일본 바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조업 공간이 어땠는지도 좀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제주 해녀분들의 독도 물질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KCTV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던 그 기록물에 대한 방송이 됐는데요. 거기까지 저희가 한 해에 걸쳐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총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서 총 2회 보도를 했는데, 처음 2편은 아까 김수희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들 출항 배경과 어떻게 독도에서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를 했고, 그리고 독도 의용 수비대와 같이 어떻게 해녀분들이 독도에서 물질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울릉도와 독도를 따라갔는데, 물론 독도는 날씨 상황상 가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동행 취재를 했던 내용을 3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오키섬에 가서 취재했던 내용을 2차례에 걸쳐서 보도한 뒤에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협재와 하도리에 가서 해녀분들 인터뷰했던 것을 먼저 담았는데요. 저희가 하도리에 가서 부춘자 해녀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 해녀분들 말씀하셨던 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독도에 갔었는데 원래 독도에는 섬이 하나라고 했었는데 독도가 2개더라, 동도와 서도로 나뉘더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 섬에는 이제 순경들이 살았고 우리는 다른 섬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물골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독도 의용수비대 박물관이라는 곳을 울릉도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일부분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독도 의용 수비대가 장기간 독도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했는데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미역을 채웠고 이를 위해서는 해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문구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독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냐라고 저희가 신문에 보도를 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기지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해양 생태관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제주 해녀 독도 바다를 일구다라는 문구로 굉장히 크게 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원본은 그 협재리에 있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울릉도 출양 해녀 기념비의 복제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원래는 이 해양 연구 기지 대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잠시 부재 중이셔서 저희 김수희 교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 독도 바위 가운데 해녀 바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기념비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독도에 출양한 그 제주 해녀님들의 그 물질의 의의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 김공자 해녀님의 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진인데 김공자 해녀님께서 그 강치 그 물개를 안고 찍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그 당시 1950년도에도 강치가 독도에 남아 있었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섬에 이제 제주 해녀들이 와서 물질을 함으로써 독도의 유인화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 대장 김윤배 대장님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해녀 물질의 그 독도 출양 해녀 물질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우선 독도 어장을 관리했다는 점과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독도 수산업 사회에서 이 제주 해녀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독도 강치가 나중에 그 1900년대 독도에 원래 그 물개 바다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나중에 1900년대 초 일본의 남획으로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해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독도 바다에 들어가서 강치를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녀 관련해서 해녀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를 쓴 내용인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에서는 많이 이제 제주 해녀의 이런 업적을 기리고 공로를 기리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해녀 문화가 좀 널리 알려지면서 좀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독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해녀가 되게 다수가 거주하는 칙수원 그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릉도나 독도 국가지질공원 그 지질 명소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해녀에 대한 기록적인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그 해녀분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울릉도에 현재 머물고 계시는 제주 해녀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울릉도에 제주 출신 해녀 8명이 남아있고 저희도 이분들을 그렇게 기록했지만 이분들께서 본인들을 이제 당신들을 울릉도 2세대 제주 출신 해녀고 이제 마지막 제주 해녀다라고 울릉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제주 해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울릉도 도동항 인근에 계시는 해녀분들 3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1970년대 초에 울릉도에서 물질을 시작했던 경험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은 72년도에 고향인 제주를 떠나서 울릉도에서 물질을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무서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독도 물질에 대한 기록도 이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섬이라는 곳을 방문했던 취재의 길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8월에 갔고요. 우선 좀 이론적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독도 어장에서 이제 해녀들이 집단 거주하기 이전에 그 193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그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고용이 돼서 제주 해녀들이 독도 진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도 어장에서의 어업 활동이 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그 독도 영유권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 일본인들에게 고용이 돼서 독도 어업 활동에 나섰던 제주 해녀들의 일화와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서 오키섬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키섬에 가서 제주 해녀의 기록, 제주 해녀가 여기서 물질을 했다는데 그 기록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약간 맨땅에 헤딩 수준으로 가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오키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고요. 과거 독도에서 이제 어업 활동을 이어가던 일본 어민들의 출항지도 이 오키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키섬 그 서북쪽 고카이촌에 위치한 구미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취재를 했고요. 이 구미 마을이라는 곳에는 그 바다사자, 그 강치잡이 등 일본인들의 독도 어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독도를 일본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곳을 곳곳을 취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해서 차량으로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동해서 이제 항해에 가서 이제 1시간 30분을 배를 타고 이제 오키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구미마을은 이런 좀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기록과 그리고 과거 일본인 어부들이 출항을 했던 그런 구미항, 다케시마 역사관, 죽도지비, 독도 쪽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설치된 비석인 이런 죽도지비 같은 게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그 사진부터 보여드리면 저희가 딱 오키섬에 도착을 했을 때 배를 타고 딱 내리니까 이 가장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일본어로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과 어업 안전 조업 확보를 이라는 문구인데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독도가 죽도고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키섬을 이제 사전에 구글링도 하고 이제 검색하고 갔을 때는 독도 문제의 진앙지라고 굉장한 그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오키섬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고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너무 조용한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거기 관계자분들한테도 제주 해녀 아세요? 제주 해녀 아세요? 이렇게 계속 물었는데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일본인들이 실제로 강치잡이를 했다고 알려진 그 구미항이고요. 구미항 방파제에 그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그리고 죽도집이라고 독도 쪽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라고 하는데 독도 쪽 바다는 보이고 독도는 보이지 않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썼던 기사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독도 관련 내용이 그 구미마을의 다케시마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딱 갔더니 이제 친절하게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하고 갔는데 이제 일본어로 된 팸플릿을 주면서 그 팸플릿에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깔려있는 팸플릿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서 받고 취재를 했던 것이 그 일본인들이 1930년대에서부터 50년대까지 어떻게 독도에서 어업권을 행사를 했는지 그런 변천 기록들을 포함해서 제주 해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이 당시 제주 해녀들의 인건비 내역 관련 기록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찍어온 사진인데 그 다케시마 역사관에 실제 전시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강치잡이를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저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강치잡이를 하던 도구라고 하는데 저걸로 어떻게 강치를 잡았느냐라고 여쭈었더니 저기 위에 있는 구멍으로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강치를 이렇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잡았다고 거기 일본인 관계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받아 적었던 그런 제 필기를 했던 거고요. 아까도 나왔던 사진인데 제가 이거 직접 다케시마 역사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 있는데 일본인 고용주도 있고 저기 뒤에 안경 낀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이제 일본인 고용주도 인터뷰를 하고 저기 보면은 조선인들이 있다고 그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데 아마 제주 해녀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관계자분의 말로는 30년대에 찍힌 사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까 40년대에 찍힌 사진, 41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기자고 저 사람도 기자고 여기 있는 일본인이 조선인 해녀를 채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거기 관계자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취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사관 내에 보니까 그 과거 일본 어업인들이 독도에 조업을 나갔을 때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그런 관련한 수지 계산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해녀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해녀의 수입과 관련한 내용도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까 그 독도에 원래 바다 사자가 많았고 강치들이 많았던 섬이었는데 그 일본인들의 남획과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독도 강치가 멸종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록에 따르면 1935년에 약 2달간에 걸쳐서 독도에서 강치 29마리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2달에 걸쳐서 강치를 잡아서 벌어들였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봤을 때 어부 한 명보다 해녀 한 명의 인건비가 조금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었는데 어부 한 명의 인건비는 100엔 정도였고 해녀 한 명의 인건비는 약 200엔이었다. 그래서 일본 어부보다 해녀가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었는데 이 기간을 끝으로 그 수지 계산서에 해녀의 기록은 없었고요. 해녀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녀 고용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역사관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제주 해녀들이 실제 오키섬에서 독도에서 어떻게 업을 했는지 그 제주 해녀를 오키섬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 수산 거기서는 이제 오키섬 정청, 뭐 제주도청, 시청 하듯이 여기서는 정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관하라고 하던데요. 그 일본인 그 가이드분께서는 그래서 그 수선국 관련 관계자께 문의를 했는데 해녀에 대한 기록은 이 다케시마 역사관에 있는 기록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관심이 없다 제주 해녀 그런 관련 기록에라고 해서 해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미항을 떠돌아다니면서 오키섬에서 제주 해녀가 이랬다고 해서 왔는데 뭔가 하나 건져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일본인 그 분들 이제 막 붙잡고 제주 해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막 여쭤봤어요. 그래서 인근 취재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길래 제주 해녀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떤 이 분인데요. 이 분이 야와타 가즈노리 씨라는 분인데 제주 해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1940년 무렵에 오키섬에 울릉도 출신 남편이랑 같이 바다 건너 오키섬으로 넘어와서 물질 생활을 이어갔던 여자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자분들을 좀 아는데 업무량이 남들보다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 울릉도에서 건너온 제주 여자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고
전복이랑 소라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해준 분이 김평순 씨라는 분인데, 김평순 씨가 이 울릉도 해녀의 남편이고 그 부인이 해녀겠죠. 해녀가 함께 일했던 그 수산물 가공 공장이 이 가즈도리 씨가 갖고 있는 사진에 담겨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갖고 오지 못했고 사진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잘했다. 그래서 본인께서 굉장히 김평순과 그의 부인과 친해서 나중에 만났을 때 껴안고 울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일단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해녀분들 인터뷰를 했을 때 독도에 대해서 어느 분은 또 물골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짜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독도 미역이 좋았다, 그리고 거기 독도 어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기억을 모두 일치했고요. 그리고 강치에 대한 기록도 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오키섬에서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해녀들, 제주 해녀들, 울릉도 해녀들이 보통 한 명이면은 두세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내는 등 현지인들한테 좀 크게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취재를 하고 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제주도 내에서 이제 독도에 가고 울릉도에 가셨던, 출연하셨던 해녀님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취재를 가야 하는데,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뭐 배편이 결항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취재를 좀 앞당겨서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출연 해녀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고령화되고 있어서 갈수록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좀 자료 수집도 빠르게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그 저희가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